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하면서 3개월째 찾지 못했던 장미란 씨 추정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어제 오전 10시 45분쯤 제주시 한림읍 야자나무 숲에서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습니다. 장미란 씨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곳에서 1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경찰의 한심한 모습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실종 사건 허위 종결로 긴급 체포됐던 A 경장에 대해서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렸습니다. A 경장은 석방 상태로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게 됩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머리를 숙인 남성이 경찰서를 빠져나옵니다. 실종 사건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장으로 체포 적부심이 인용돼 풀려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남성이 달려들어 옷을 잡아챕니다. A 경장이 허위 종결했던 60대 실종자의 가족입니다. 차를 막은 거는 너무 억울해서 어떤 사람인지 얼굴 보고 싶은데 또 사과를 듣고 얘기 좀 하려고 했더니 빨리 가네요. A 경장은 장미란 씨 사건 당시 신고자에게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전산망에서 관련 기록을 삭제하고 사건을 자체 종결했습니다. 지난달에도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같은 수법으로 덮었고 해당 실종자는 결국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직무유기와 공전자 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A 경장은 긴급 체포가 부당하다며 체포 적부심을 신청했고 법원의 판단은 석방이었습니다. 법원은 A 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었던 만큼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형사소송법상 긴급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만큼 긴급 체포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법원이 체포 적부심을 받아들이면서 A 경장은 일단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청된 구속영장 절차는 그대로 진행돼 A 경장은 오늘 불구속 상태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이렇게 장미란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가운데 제주에서 사흘 사이 실종 신고가 접수된 4명이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9시 35분쯤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계곡 인근에서 과거 신고가 들어왔던 실종자로 추정되는 한 명이 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도 그제 새벽 3시쯤 제주시 조천읍 해상에서 제주 동부서에 실종 신고됐던 70대 추정 남성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문제 경찰관이 긴급체포 요건 미흡으로 석방되면서 이 경찰의 수사력에는 또다시 물음표가 붙게 됐습니다. 실종자 수색에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경찰이 긴급체포 요건조차 몰랐냐는 비판에 직면하면서 그 불똥이 경찰에게 넘어간 수사권 전체로 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경찰관의 무사하다는 거짓말을 믿고 실종된 가족을 기다렸던 시간. 돌아온 건 차디찬 시신과 경찰에 대한 배신감이었습니다. 잘 있는데 이제 신고자한테는 알리지 말아 달라고 한다고 통화가 됐다 이렇게 연락을 받았죠. 경찰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저는 그냥 알겠다고 하고 잘 있는 줄 알았죠. 부디 뭐가 나온다면 숨기지 말고 제대로 바로바로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꼭 언니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덮어버린 사이 골든타임은 허망하게 지났습니다. 장미란 씨 사안이 워낙 크게 이슈가 되니까 가족들이 그걸 보고 연락을 해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놓자면 이 수사력의 한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좀 뼈아프게 지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유족의 원통함이라도 풀어주겠다며 수사에 나선 경찰은 사건을 덮은 혐의로 A 경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긴급 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였습니다. 경찰인 A 경장조차 자신의 석방을 예감하고 체포 적부심을 신청하는 상황에서 정작 수사경찰은 법 검토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는 수사 차질입니다. 긴급 체포 상태에서 확보한 A 경장의 진술이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되면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체포적 부심이 인용이 됐다 하더라도 유죄 무죄 판단에는 전혀 지장은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그렇게 불법적인 긴급 체포가 진행된 상태에서 수집한 증거들의 증거 능력에 대한 공격은 이뤄질 수 있어요, 나중에. 수사 조작의 임의 종결, 기본적인 긴급 체포 요건조차 몰라 피의자에게 석방기를 열어준 경찰의 무능함. 여기에 허점을 노려 잽싸게 적부심을 신청한 피의자 경찰관의 태도까지 더해지며 국민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안 수사권이 박탈된 가운데 무소불위로 커진 경찰 수사권을 과연 국민이 믿을 수 있을지 깊은 의문이 남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으로 제3국을 겨냥한 2차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허세라며 완전한 대비책이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워싱턴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발표했는데 예고했던 대로 2차 제재 범위를 확대했네요. 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이 선택할 모든 옵션을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아웃캐스트, 경제적 고립작전 개시를 발표했습니다.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로 기존의 2차 제재 범위를 확대한 게 골자입니다.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워싱턴 DC 재무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자산과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또 이란의 핵과 미사일 기술 조달과 석유 수익, 또 사이버 작전 등을 지원한 전 세계 60개 기관과 개인, 선박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의 발표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actions of Treasury and other agencies will tighten the noose and block every potential source of revenue that funds the IRGC and the evil Iranian regime. We are enforcing a zero leakage approach. 재무부는 이란이 제재 회피를 위해 가상화폐를 활용하고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금 활용, 항공을 통한 기술과 현금 이동, 무기의 해운 운송도 이 제재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또 이란 정권을 지탱하는 전 세계의 모든 경제적 생명줄을 끊겠다면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을 압박했는데요. 이란을 대신해 자금 세탁을 하는 기관은 미국 달러 시스템에서 퇴출할 거라면서 시계의 초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의 교류를 중단할 시간을 주겠다고 말했는데 시한은 공개하지 않겠다면서도 인내심은 무한하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또 이번 작전은 이란 정권이 완전히 고립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거라면서 이란의 남은 선택지는 생존에 급급한 경제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이 2가지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경제 고립 작전을 예고했을 때부터 중국 제재 여부가 관심이었는데요. 이번 제재에 포함이 됐습니까? 네, 이란산 원유의 최대 구매국인 중국이 제재에 포함되지 않은 것 같다는 질문에 베선트 장관은 즉답을 피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제재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해 이란산 원유 거래에 관여하는 중국 금융기관이나 은행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말도 들어보시죠. That they should be prepared to face U.S. sanctions, and no one is above this. We are going to hold everyone accountable, and this is economic asphyxiation of this regime. 베선트 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돈으로 바꿔 탄압으로 이어지게 하는 거래를 지원한다면 제재 대상이 누구나 될 거라면서 우리가 누구를 지칭하는지 그들 자신도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 정상들에게 전화를 걸어 이란 정권과의 교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들이 어떤 국가들인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이란의 최대 교역국으로는 중국을 포함해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 등이 꼽힙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들은 이번 경제 제재가 이란 정권 전복을 위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불분명하다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대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반응을 보였네요.
그렇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새 제재가 실패할 거라면서 이란은 현재 완전히 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경제장관도 이란은 이런 상황이 올 걸 예상해서 2년 계획을 이미 세워놨다고 강조했는데요. 이 발언 들어보시죠. منتظر این ایام بودیم که اینها میدونستیم که چه برنامه‌هایی رو دارن. همونطوری که در صحبت پیشین عرض کردم دولت یه برنامه 2 ساله‌ای رو داره و کاملا آماده هستش و آماده بود برای اینکه این اتفاقات بیفته. 이란 협상단 대표인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도 미국의 허세라며 깎아내렸습니다. 이 베선트 장관의 발표 직후 X에 올린 글에서 갈리바프 의장은 미국이 이란과 다른 국가와의 관계를 제한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아무도 허세를 믿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다면서 이란의 무역국들은 이런 발언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미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경제적 고립 작전을 발표했습니다. 말 그대로 이란을 경제적으로 완전히 고립시키는 전략인데요. 이번 조치로 인한 파장과 또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홍상희 특파원 통해서 그 내용은 간단히 들어봤고요. 이번 조치 실효성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실효성이 아예 없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게 저희가 이 실효성을 더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 과연 이란이 이런 그 경제 제재들 자기네들이 받아들여서 미국이 원하는 안을 받아들일까 아닐까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이란 경제 제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란의 행동 변화를 이번 조치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저는 그러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도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이 정책을 입안하는지를 제가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지 언제까지 하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 5개 분야에서 그리고 60개의 그 개별 그런 단체나 아니면 개인에 대해서 경제 제재,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터, 그러니까 2자, 3자 제재. 그러니까 이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란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란과 그 교류를 하는 국가들에게 이제 너네들이 만약에 그 이란과 이렇게 하면 똑같은 수준의 경제 제재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란보다는 이란과 이렇게 그 교역을 하는 국가들에게 압박을 하는 구조거든요. 특히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중국이 지금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자기네들이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협상 카드가 되는데 이걸 빨리 이렇게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걸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해서든 강압 외교 측면으로 지금 미국은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력한 경제 제재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걸 받기 싫으면 지금 그 파키스탄과 오만의 그 중재 노력을 좀 받아들여서 우리 안을 받아들여라 해서 어떻게 보면 유예 기간을 주면서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는 실효성이 아예 없는 정책은 아니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란의 행동 변화보다는 주변국의 행동 변화를 지금 추동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 주변국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참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지 그 실효성을 더 대한 적합한 분석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사님, 이거 즉각 시행하지 않는 데 대해서 유예 조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 파키스탄 쪽에 이란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좀 끌어내달라 요청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대화 창구의 문은 어느 정도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특별히 지금 이 봉쇄, 그다음에 경제 제재 외에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저는 미국이 가장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내가 진짜 이란을 공경에 처하게 하고 있고 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다 6개월 전쟁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아무리 그 군사적인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그게 정치적 성과까지 갈 수는 없다라는 게 많이 밝혀졌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란을 최대 압박을 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미국이 원하는 안에 협상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요번에 협상 어떻게 보면 경제 제재안이 발표가 되고 나자마자 그리고 어제는 이제 파키스탄의 그 참모총장 무니르가 갔고 그다음에 오늘은 그 오만 외무부 장관이 지금 이란에 가서 이란
그 대표단과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정확한 강압 외교의 측면에서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강력한 안을 이렇게 지금 추동을 했는데 이것을 지금 곧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란 너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으면 이런 강력한 경제 제재가 들어갈 것인데 지금 오만과 그 파키스탄이 지금 협상 안을 던지고 있으니 그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베센트 그 재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왜 유해를 뒀냐면 제3국 다른 국가들이 이 경제 제재에 동참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즉각적인 이란의 행동 변화를 원한다기보다는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협상 안에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어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이번 이 조치를 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마감 시한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시도하고 있는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 제재가 무기한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마 그렇게 되겠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1979년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복기해 볼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가 어떻게 보면 오바마 행정부 때 벌어졌거든요. 2012년에 그러니까 2015년에 그 포괄적 핵 합의 JCPO가 되기 위해서는 그 오바마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경제 제재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협상장에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 똑같이 이렇게 그 3자 제재를 안을 넣었습니다. 세컨더리 보이콧을 강력하게 넣으면서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국가들의 참여를 끌어냈는데 그때 당시 가장 중요한 그 조치가 뭐였냐면 그때 당시 이란과 가장 큰 무역 교역국은 유럽연합이었거든요. 근데 유럽연합이 알겠다. 우리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들어가고 그 경제 제재는 우리가 그 석유도 들어가겠다 해서 어떻게 보면 이란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협상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고 물론 거기는 좀 안 좋은 면도 있었습니다. 원래 EU가 이란과 가장 큰 교역국이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지렛대가 있었는데 EU가 무역 교역국 1위 자리를 내려놓음으로써 중국이 부상하면서 오히려 중국이 지금 같은 영향력을 갖게 했다. 그래서 오바마의 실책이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번 이 제재가 과연 이렇게 계속 부과되는 대로 이렇게 되는데 지금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미국이 말하는 이 경제 제재에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역량상으로는 중국을 압박을 해서 이란 경제 제재에 참여하게 하기까지는 조금 아직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번 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강력할 것인가는 좀 우리가 저는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 그 실제적인 것을 조금 더 시간을 지나서 중국이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좀 봐야 적합한 분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조치를 보면 사실상 뭐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는 쪽이 중국이잖아요. 80-90% 정도 수입을 하니까. 근데 중국에서 여기에 동참을 하지 않는다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없죠. 그러나 중국도 속도 조절은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기해 보면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보통 130만 배럴에서 140만 배럴을 중국이 이란이 수출을 했고 거기서 한 80%에서 90% 정도를 중국이 그 수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그 8월달에 얼마 정도 이란이 석유를 내보냈냐 봤더니 58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은 거죠. 근데 그 줄은 것은 중국도 제가 볼 때는 완벽하게 이 이란과의 관계를 끊지는 않고 석유를 수입할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역시 미국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그냥 마냥 자기네들이 미국의 반기를 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그러나 앵커님 질문처럼 정말 그 이란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끊어놓을 수 있는 수준까지 중국이 이런 경제 제재에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 일단 이 조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그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제시를 하지 않았는데 목표는 얘기를 했잖아요. 이란의 핵 역량을 파괴하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핵 역량을 파괴했다라고 판단이 될 때까지는 이 조치 이어질 걸로 보세요? 근데 이것도 어폐가 있는 게 핵 역량에 파괴된다라는 것은 저는 좀 이것도 전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핵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이기 때문에 파괴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라늄 농축 기술이나 그다음에 저는 아직까지 하진 않았다고 보지만 그런 탄두 소형화를 통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한 그 핵 원료를 실을 수 있는, 투발할 수 있는 수단까지 만드는 것까지는 아직 이란이 못 미쳤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축적됐다면 파괴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의지의 문제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농축 우라늄 관련한 그 60% 농축 우라늄 440kg, 그다음에 20% 농축 우라늄 그 800kg도 아직 이란이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걸 완전히 파괴하려고 한다면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제재로만은 힘들고 경제 제재를 해서 이란이 협상 테이블로 와서 그거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파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이란의 핵을 파괴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중간 단계를 띄워놓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경제 제재가 어떻게 핵 파괴가 일어날 수 있으며 그리고 지금 그 미국이 이란에 대해 부과했던 경제 제재는 1979년 이후부터 계속 됐는데 오히려 핵 발전 수준은 더 증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인지전이고 베센트 그 재무부 장관이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이란에게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란에 강력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빌드업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던지는 말이지 과연 이런 경제 제재가 이란의 핵 능력 파괴까지 갈 수 있는 것은 그 여러 가지 중간 단계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이 경제 제재를 통해서 파괴하겠다라고 그냥 자기네들이 지금 선언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란에서도 지금 반응을 한 걸 보면 허세다. 우리 완전히 대비를 했고 2년짜리 대응 계획이 있다고 밝힌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란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하잖아요. 맞습니다. 2년짜리 경제 대응 계획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지금 이란 경제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경제가 상당히 좋지는 않지만 과연 이란이 망하는 정도의 수준이냐는 좀 우리가 비교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쟁이 되고 나서 초창기에는 이란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지속되고 6개월이 된 순간 여러 가지 우회로를 통해서 자기네들의 그 생필품이나 물품들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놓고 있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쟁 초기에서는 그 올리브 오일, 그러니까 올리브유를 하는 것도 지금 시장에서 못 구해서 정말 암시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내서 국경에서 받아서 쓰고 있다라고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 전쟁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 정부가 어떻게 했냐면 육로를 통해서 이라크를 통해서 중국과 만들어진 그 1대1로를 통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런 교통망을 통해서 완벽한 수량을 확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그 생필품을 지금 공급을 받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과연 이란 국민들이 어느 정도까지 버텨줄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분석이 되겠지만 지금 전쟁 초기에 아주 어려웠던 상황보다는 왜냐하면 이란 혁명수비대나 이란 지금 현 체제도 자기네들의 생존을 위해서 그런 우회로를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지금 이란 경제가 쉽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전쟁 국면에서 그래서 버텨야 되는 국면에서 그리고 이란 국민들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미국이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 우리가 이란 정부 편에 서서 이번 전쟁은 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는 상황에서 과연 미국이 원하는 효과가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이란이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란이 전쟁 초기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나서면서 이게 얼마나 힘이 있는 카드인지 지금은 잘 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는 카드 또 갖고 있고 예멘 후티 반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해 쪽까지 봉쇄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이거 다시 전 세계 타격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블룸버그나 다양한 외신에서도 $100 배럴당 $100 가는 것은 시간 문제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후티 반군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바벨 만렙하고 홍해 선도 맡기게 된다면 $120 그리고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분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가볍게 볼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지금 이란과 후티 반군이 갖고 있는 그 역량으로 그들이 주장하는 바 정도의 수준의 봉쇄가 일어날 수 있느냐, 물리적인 그런 블로케이드가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차치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가 말씀 주신 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완벽한 군사력이 없다 하더라도 모기 함대의 그런 쾌속정만 갖고 아니면 기뢰만 갖고도 충분히 왜냐하면 선사나 해운사, 그다음에 보험사에서 이 항로를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면서 봉쇄 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지금 이란의 역량이 과연
완벽한 봉쇄를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충분히 봉쇄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도의 역량은 되고 그걸 실제로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그 국제사회나 국제 그런 외신들이 걱정하는 대로 $100를 넘어서 $120 이상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미국 내 물가도 많이 오른 상황에서요. 배럴당 유가가 배럴당 120 이렇게 다시 올라버리면 미국 정부에서는 이걸 다시 좀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 힘들죠.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금 미국 공채 같은 것들을 사들인다고 해서 좀 나름 여러 가지 경제 효과를 누리려고 하는 것들도 잘 먹히지가 않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거기에서 유가가 또다시 올라서 배럴당 $120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지금 어느 정도 좀 잡혔다고 하는 그 기름값이 갤런당 석유값이 또 올라서 $5, $6 이상 가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 아마 중간 선거에서 다시 승리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도 지금 이번 경제 제재안을 내놨지만 즉각 시행도 하지 않고 나름 좀 느슨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무니르 파키스탄 합참 의장에게도 이야기를 해서 협상장에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도움을 달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국내 언론을 통해서는 강력하게 나가고 있지만 속내는 지금 복잡한 속내를 지금 갖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적 고립 작전 파장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전망을 짚어봤는데요. 경제적인 파장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휴전 협정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됐지만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경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자지구 한 마을에 이스라엘의 폭탄이 떨어집니다. 다급히 도망쳐 나오는 한 사람. 불길이 남아있는 폭격 지점에는 공습 경보로 대피했던 주민들이 모여듭니다. 왜 여기에 미사일이 떨어졌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공습은 일상이 됐고 희생자는 어른과 아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24일에만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4명 이상이 숨졌습니다. ايش عملت الطفل اللي قاعد بتاكل؟ بتاكل حلو بسكوت وبتتغدى، ايش عملت؟ ليش هيك تموت؟ ايش الذنب اللي ارتكبته الطفلة هذه؟ 가자지구 60%를 점령한 이스라엘은 하마스 거점을 초토화하겠다며 공습을 계속하는 중입니다. 하마스가 무기를 숨겼다며 이슬람 사원까지 폭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휴전에 합의한 뒤에도 팔레스타인 주민 1,200여 명과 이스라엘군 5명이 숨졌습니다. وعملوا لهم خيمة وين بدهم يروحوا فساكنين هنا في الخيمة. فبسمع ساعة تقريبا 1:30 2 لثلث سمعنا صاروخ نزل جاي ندري لقاهم 2 واحد استشهد على المطرح وواحد في العناية الآن مركزة. 이스라엘군 철수와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놓고 양측은 상대가 먼저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중재를 자처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동 국가들도 다시 고비를 맞은 이란 전쟁에 온 신경이 쏠려 있습니다. 휴전을 되돌리고 평화협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돌파구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을 만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동 문제의 핵심은 팔레스타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양측이 평화협상을 재개하도록 해야 하며 팔레스타인이 조속히 독립국가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의 수수료를 10만 3천 달러로 올리는 제도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서명한 같은 내용의 행정명령이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밀어붙이는 겁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미 국토안보부가 연방관보에 게재한 H-1B 비자 수수료 규정안입니다. H-1B 소지자를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한 명당 10만 3,265달러, 약 1억 4,3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30일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확정될 예정입니다.
과학과 기술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H-1B는 매년 8만 5천 명을 추첨해 발급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 출신 노동자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한국은 1% 수준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H-1B 프로그램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며 지난해 9월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올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6월 연방법원은 인상한 수수료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불법 세금에 해당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엔 한시적 행정명령이 아닌 부처의 공식 제도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배경에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강경한 이민 정책을 바탕으로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확정되면 역시 법정 공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H-1B 비자 제도는 이미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기업이 등록한 H-1B는 34만 4천 건 정도로 불과 2년 사이 절반 넘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네,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안은 이란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적인 여파는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간밤에 대이란 경제 제재안이 나왔는데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별로 그렇게 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증시를 봐도 다우는 올랐고 S&P 500, 나스닥은 조금 하락하는 그 정도에 그쳤거든요. 왜 이렇게 시장이 무덤덤한 겁니까? 이 작전의 내용을 보면 뭔가 즉각적이고 굉장히 파격적인 어떤 뭐 그런 선언이라기보다는 예. 뭔가 좀 점진적이고 좀 유예 기간을 주고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예. 정말 이 파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런 선언일까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이란과 좀 더 협상할 여지를 남겨두고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도 어느 정도는 아직은 이제 뭐 파국으로 가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 때문에 좀 그런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셌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많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이란하고 중국 경제 관계를 봤을 때 중국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부분이 관건이었는데 안 들어갔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이번 주말에 금융기관 관련해서 제재를 뭐 다시 발표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만 네. 뭔가 미국도 이제 좀 눈치를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중국 경제와의 어떤 전면전을 피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에서 있는 전쟁 말고도 사실 이제 중국이 그동안 미국의 국채를 많이 처분을 해오긴 했는데 예. 여전히 이제 상당 규모의 미국 국채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이 진짜 중국과의 어떤 전면전을 통해서 이런 제재를 더 강하게 가져간다, 금융기관을 이제 달러 시스템에서 완전히 배제시키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시장에서 제일 먼저 반응할 것은 아마 미국 장기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할 것입니다. 지금 예. 현재 이미 최근에 미국 어떤 달러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신뢰 문제도 있고 미국 정부에 대한 신뢰 문제 때문에 장기 국채 금리가 좀 상승을 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더 이제 가속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조금 피한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미국 쪽에서는 앞으로 중국도 포함될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인데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봐도 되겠네요.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예. 이제 그 강도의 정도와 깊이의 정도인데요. 정말 이제 파국으로 갈 정도의 강도는 좀 아닐 것 같고 네. 이제 말로는 뭔가 좀 세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과연 그만큼의 강한 실효성이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중국이 이 제재안에서 빠진 그 배경까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이번 제재안을 통해서 이란은 어찌됐건 압박은 클 것 같아요. 이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은 굉장히 커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기존의 제재와 조금 이제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하면 기존에는 이제 미국 내에서의 어떤 개인 기관들이 이제 이란과 거래를 한다면 제재를 한다는 거였는데 이제는 이제 미국 바깥에 있는 어느 제3국이라도 그리고 그게 2차, 3차 어떤 연결돼 있는 거래라고 하더라도 제재를 하겠다. 어쨌든 뭔가 기존의 제재보다는 좀 강해진 측면은 있어 보이긴 하지만 네.
근데 사실 이란은 뭐 앞서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79년부터 거의 뭐 50년 가까이 40년이 넘었네요. 예, 예. 그런 제재를 받아왔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 게임을 해봤어요입니다. 아, 예. 예. 그러니까 이란은 당장 뭐 조금 제재가 강해지고 거시 경제 지표는 뭐 무지막지하게 안 좋죠. 하지만 이미 이 게임을 50년 가까이 해왔던 나라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에 나 두 손 들고 나 항복할래요. 예. 협상하겠습니다라는 거를 지금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제적인 충격과 정치적인 항복, 요거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결국에 이란의 대응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압박을 더 강화한다면은 결국에 국제유가에 압박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요? 예, 그 부분이 이제 가장 우려되는 첫 번째 사항이 될 텐데요. 일단 뭐 여러 기관들에서 이제 전망하는 내용은 이제 호르무즈에 대한 어떤 통제를 더 이란이 가져간다. 뭐 계속 이제 위험을 가져온다. 그러면 이제 $100가 넘을 거다라는 예상이 있고요. 그게 뭐 호응에 뭐 다른데 이제 더 퍼지고 정말 이 원유 이 공급에 있어서 차질을 빚을 정도라고 하면 이게 $120, $140 간다는 예상, 전망치도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려가 국제유가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120불이 넘을 가능성까지 제시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그 이후로도 더 우려들은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통화 정책에 이제 부담을 가져올 거고요. 그 인플레이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유가 가격 상승이라는 것은 이게 단순히 인플레이션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경기 침체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야기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거든요. 아,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통화 정책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이제 금리를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상을 하고 싶지만 그 경기를 더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제 우리한테는 이제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통화 정책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렇게 그 물가가 계속 부담이 된다면은 지금 전 세계 경제에 큰 위험이 된 미국의 국채 금리 여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통화 정책에는 이제 기준금리, 초단기 금리인데 장기 국채 금리는 뭐 조금 다르게 갈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은 또 통화 정책의 금리에 연동이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시그널링이 유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이 요인과 또 미국의 전반적인 신뢰, 국제 금융 시장에서 미국 정부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다 장기 국채 금리를 상승시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전 세계의 어떤 금융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자본의 이동이 좀 위축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자산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미국과 이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인데요. 당장 우리에게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걱정해야 될 부분 어떤 거라고 봐야 될까요? 이제 유가 인플레이션은 이제 공통 분모죠. 전 세계가 공유하고 있는 공통 분모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 입장에서 또 다른 문제는 이제 만약 이제 파국 시나리오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어떤 경제적인 전면전을 통해서 파국으로 간다고 했을 때는 당장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뭐 경상 수지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중국과의 어떤 무역이 또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수출 전선에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받아서 적자가 되고 그것은 결국 경기 위축을 가져오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우리나라 통화 가치에 대한 문제도 이제 다시 생길 겁니다. 최근에는 좀 환율이 안정돼서 조금은 안도감은 들지만 이게 다시 유가 상승에 뭐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전 세계의 어떤 불안이 온다고 하면 다시 이제 원하는 이제 가치가 떨어질 거거든요. 왜냐하면 달러로 다시 간다거나 금이나 뭐 이런 것으로 자본의 이동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통화 정책에 더 이제 압박을 줄 수가 있죠. 환율이 지나치게 높아지면 또 금리를 쉽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인상 요인은 더 이제 가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트럼프 1기와 2기를 거치면서 국제 어떤 무역 질서 같은 것들이 너무 엉망이 되고 있어서 우리에겐 더 걱정이 큰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우리 경제를 보면 지표만으로 봤을 때는 경제가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데 또 세부적으로 체감하는 경기는 많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번에 이란 대제재
대이란 제재, 이것들이 더 우리의 체감 경기를 나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전반에 걸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모든 그런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아마도 그런 체감 경기상의 어떤 특히 물가를 통해서 이제 느끼게 될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거시 지표에서 수출이 좋다, 뭐 흑자가 확대됐다, 그다음에 GDP가 뭐 성장을 하더라라는 게 사실은 잘 네. 아시겠지만 반도체 중심의 특정 산업 중심의 그 쏠림을 통해서 엄청나게 큰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예. 그게 과연 다른 산업의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낙수 효과가 생기고 잘 어떤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느냐를 보면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국민들은 체감상의 경기가 이제 나쁘다고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인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참 어려운 예. 일인데요. 이거 뭐 무슨 공산주의, 사회주의도 국가도 아니고 이걸 뭐 이렇게 분배한다고 생기는 문제는 아닙니다만 사실 단기적으로 뭔가 이렇게 처방을 내리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런 다양한 산업의 포트폴리오가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꾸준하게 좀 지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갈수록 우리에게는 많은 과제가 내려오는 것 같은데요. 또 해법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김태봉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저희가 1시간쯤 전에 연결했을 때는 캐스터 우산을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비가 그쳤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새벽부터 소나기가 내리다가 지금은 또 잦아들었습니다. 여전히 수도권과 영서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인천 등지에는 시간당 20에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밤사이 열대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간밤 일부 도심과 해안가 곳곳에서 25도로 웃도는 열대야가 지속했습니다. 현재 서울의 체감온도는 28도 가까이 올라 있는데요. 소나기까지 가세하면서 습도가 더해져 더욱 꿉꿉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특히 경기 북동부와 강원 북부에는 최대 60mm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동부를 비롯한 수도권 일부와 강원 남부 동해안, 충남과 남부 곳곳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2도, 맑은 하늘이 드러나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35도, 포항 36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도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시작으로 비가 점차 확대하면서 기온도 다소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태풍 사우델의 직접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주말쯤 태풍이 중국에 상륙하는 과정에서 한반도 날씨에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소나기가 내릴 때는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시고 빗길 미끄럼 사고에도 유의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네, 8월 25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